차렷. 네. 한바탕 떠들어 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뭘 이렇게 잔뜩 준비해 왔어 또.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사회를 맡았어요. 자, 자, 이제 몇 가지 우리 교수님들께 질문 드릴 건데요. 이 첫 번째 질문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박 PD님께서. 자, 질문이 이래요. 나에게 사건 의뢰란?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요. 사건 의뢰가 우리 교수님들 저 포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게 후배라고. 아유. 저한테 사건 의뢰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일이 사건 의뢰에서 시작해서 사건 의뢰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저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월요일 날 한번 녹화하지만 사실은 일주일 내내 이제 뭐 주제 찾고 또 뭐 저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현재 입장에서는 사건 의뢰는 그냥 저한테 모든 겁니다. 모든 것. 그나마 이런 사건 의뢰라는 그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 나이에 만나 뵙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세계상에서 제일 행운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예, 예. 권영희.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올 줄 몰랐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복준 교수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저 뒤에 계신 박동민 PD님하고 어떻게 짜셨나 봐요. 그러더니 범죄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범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프로그램으로 뭐 지향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억울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익적 목적의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고, 제가 이제 힘닿는 데까지는 계속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님들 앞에서 지가 계속 나온다고 얘기한 거죠?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야, 그러면은 우리한테만 질문하지 말고 우리 홍 박사한테 있어서 사건 의뢰란? 그 약간 저한테 사건 의뢰는 친정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제가 아직 결혼 안 해서 시가가 없어서 친정집은, 그렇지만 우리 그 단어의 어감 있잖아요. 친정집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저는 사건 의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런 느낌 엄청 많이 받거든요. 부족한 점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친정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 교수님께서 너무 이론적으로 막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다음 답변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이렇게 좀 고민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의미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 하루 일과 궁금하시나요, 혹시? 대충 말씀들 하셔가지고 우리 교수님은 탁구 많이 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영 교수님은 또 하나도 말씀 안 해주세요. 배낭 메고 막 돌아다니고 이제 이것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교수님들 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언제가 제일 편하신지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까는 건데 시간 강사 생활만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간 강사 하죠. 대학교 강사요. 그걸 했는데 애가 3명이 생겼는데 이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큰일 난 거라. 시간도 없는데 셋이나 네, 그래 뭐 어떻게 가끔 생기더라고요, 애가. 그래가지고 셋인데 지금 약간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신 상황에서 저도 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이제 경제적인 그 불편함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제 삶의 목적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다닌 거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는 1년에 한 750회 정도 공무원 특강만 해요. 그래가지고 하루 평균 2개에서 3개 정도 강의를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거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자, 저 길 가다가 만나신 분도 가끔 계실 거예요. 제가 한 15kg짜리 백팩을 지금 16년째 메고 다니고 있거든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넣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지금 편해도 되는데 지금도 이지랄하고 다녀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 시간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5일 내내 그 하고 제가 또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 또 수업을 하거든요. 대학원 수업을 석사 박사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업하고 일요일 날은 그 연쇄살인 사건 아시잖아요. 해외 연쇄살인 사건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안 돼요. 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제가 처음 생색내는 건데 계속 내고 있어. 매일. 예. 할 때마다 내잖아요. 제가 한번 재봤는데 정확하게 한 50시간 정도를 투입을 해야지 이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상당히 큰 시간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다예요. 지금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뭐 놀고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교수님 가끔 PD님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잡아주셔 갖고 대면 접촉은 이렇게 하는 게 다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1년에 750회를 그냥 미니멈으로 50만 원씩 받는다고 계산하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7,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부네요, 가부. 여기다가 계산하셨어요 지금. 거의 가부 수준인데. 그리고 그 외국 살인 사건 그거 하면서 제가 같이 하니까 알잖아요. 할 때마다 어렵게 찾았다고 지가 맨날 생색내면서 그 사실이에요. 근데 어렵게 찾은 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도저히 그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영건영 교수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자료 찾을 수는 없어요. 예, 그 어디서 찾는지 저도 그 노하우가 궁금하기는 해요. 굉장히 이거 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려서 뭐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사건 의뢰가 월요일 날은 라이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슈.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제 홍 박사가 한 번 아니면 이제 염 교수가 한 번 해가지고 진술 분석이나 뭐 세계 살인 사건 연쇄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미제 사건 내지 중요 사건 하고요. 금요일 날 이제 살인 사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맡은 거는 명백히 얘기하면 미제 사건하고 살인 사건. 저는 이제 그 2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월요일 날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자료 찾기 시작해요. 자료 찾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 사건 미리 봐둔 거 담당 형사한테 전화 계속 연결하고 있고요. 근데 담당 형사들이 요즘에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쿠션 매긴다고 그러죠. 멀리 아는 사람 간접적으로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에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개씩 건져 가지고 팩트 확인하고 해서 사실 매주 금요일 날 나가는 살인 사건은 아마 저희처럼 사건 그 어떤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만큼은 정말 우리께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저녁에는 탁구장 나가요. 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102kg 나갔었어요. 처음 이거 시작할 때. 근데 지금 90kg 조금 못 미칩니다. 한 12kg 정도 뺐는데 계속 살찌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좀 더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탁구 치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낚시터 가서 좀 앉아가지고 낚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동안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료도 찾고 우리 구독자님들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댓글 때문에 화날 때가 무지 많아요. 난 진짜 죽기 살기로 한 건데 막 뭐라 그러면 근데 뭐 괜찮아요. 예, 저는 일과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답을 원했는데 직업병이 있으셔요. 우리 교수님 두 분 다 범죄 얘기를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서도 하시고 그러셨네요.
제 일과 알려드릴까요? 저는 뭐 사실 사무실 귀신이에요. 사무실에서 귀신같이 계속 죽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사무실 일, 진술 분석 일도 하고 뭐 또 우리 사건 의뢰 준비도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월화수목 금금금 같은 느낌으로 지내고 있어요. 토요일에도 강의가 있어서 하고 일요일에 이제 조금 뭐가 시간이 괜찮다라고 하면 잠을 그때 몰아서 자는 것 같아요. 주중에는 거의 이제 조금씩 자고 주말에 그냥 쭉 자고 그러는데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일가라고 말씀드릴 게 뭐 별게 없네요. 서초동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 홍 박사가 이유가 있네요. 이제 보니까 월화 금금금 이렇게 살으니까 남자를 만날 새가 있어야지. 저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없어요? 112 케이스 골뱅이 네이버컴이지. 우리 메일이 그죠? 우리 정 PD님한테 쓸만한 놈 있으면 좀 보내세요. 사진하고 프로필 좀 넣어서 보내면 일단 염 교수하고 저하고 먼저 심사를 하고. 네가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저는 아니에요. 심사한 다음에 신혼조회도 하고. 아니 전 그 부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제보 안 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이제 편안한 얘기로 워밍업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건 의뢰 지금 토크 콘서트잖아요. 사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사건과 관련된 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최근에 조선 그다음에 최원종 지하철역에서 무차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상자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불안하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뭐 사회 경제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교수님들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연박사. 좀 형이 시키면 진짜 그것도 좀 대빵이 먼저 해야 돼. 대빵이 먼저 해요. 들어라. 아, 사랑합니다. 예, 이제 아주 음흉해요. 앞에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 쭉 들어봤다가 저기서 꼬투리 잡을 거 있으면 혹은 이제 저기서 안 한 거 있으면 공략하려는 그런 아주 비열한 태도를 정확하셔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염 교수가 꼬투리 잡는 건 대가입니다, 사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불안한 건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OECD 국가에서 한동안 심할 때는 OECD 국가에서 성범죄율이 1등했어요. 자살률도 1등. 그다음에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이제 그건 꼴찌.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는 1등.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무작위 범죄.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뭐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이런 말은 사실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범행을 하는 범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유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데에서는 그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라고 불러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이게 사실은 가장 타당한 용어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묻지마, 그래서 저는 이제 묻지마 뭐 무동기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무작위라고 그냥 자꾸 우겨봤어요. 무작위라고 내가 이름 붙여서. 그래서 요즘엔 또 몇 개 방송국에서 무작위 얘기하더라. 이제 막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무작위라고 하는데 조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전과 17범이에요. 그렇게 했던 아이인데 지가 잘못한 것만큼의 상응한 처벌을 받지를 않았어요. 바로바로 내보내줬잖아요. 바로바로. 짬만 나면 툭툭 내보내주고 하니까 얘가 무감각해졌어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죄 짓는 거. 뭐 큰 범죄도 아니네 이거. 뭐 바로바로 내보내주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죄에 대해서 자꾸 자기한테 책임을 묻기 시작하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랄들이야 이제 이거죠. 조선이 그 심리 상태는 이제 거의 그런 것 같고, 저는 조선 같은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처벌이 상당히 미약해서
범죄에 이제 무감각해졌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이고 뭐 분노 뭐 잡히자마자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보다 잘 사는 놈들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희생당에서 제 그 사망한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신림동 쪽이 집값이 싸요. 월세 같은 게. 그날 신림동에 월세로 들어왔다가 칼 맞아서 죽은 겁니다. 조선이 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내가 죽이고 싶었다 얘기했는데 적어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이 타겟팅이 됐다면 공격하기 전에 사전 준비는 필요해요. 장소도 선택하고 대상도 선택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얘 그거 없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신림역이라는 그 부근에서 아무나 가리지 않고 찔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냥 지가 그 상응한 처벌 안 받다 보니까 그냥 죄책감이 없는 상태. 그냥 그 상태에서 최근에 와서 좀 쪼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그거에 그냥 분노를 표출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원종이 같은 경우는 밝혀졌습니다. 그 경찰청에다 어제도 통화를 제가 좀 했는데요. 걔는 정신질환이 맞습니다. 조현병 맞습니다. 조현병이 맞아요. 분명히 걔는 심신미약으로 공주 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없어졌고 국립법무병원이라고 이제 옛날 공주 치료감호소가 글로 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정 기간 수감 생활과 치료를 병행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최원종이 같은 경우는 나올 건데 이제 이 최원종이한테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는 우리 사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 특히 공격 성향을 띠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사실은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건 일어날까 말까예요. 조현병 그 공격 성향 띈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는 경우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일어나면 대박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인득이 생각나시죠? 아파트에 불 쏴지르고 나오는 사람 다 질러 주겠잖아요. 최원종이하고 안인득이하고 다른 게 없어요. 어쩌다 한번 터지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현병 관리가 이제 범국가적으로 저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자체 정부가 이제 나서야 된다. 그 사람들이 통제가 돼야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마음 놓고 모여 앉아서 이렇게 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흉기란동 사건 이거 보면서 제 생각은 조현병 문제 그 분노하고 연결된 거 그러니까 이제 외로운 늑대 희귀꼬물이 이런 거 걸르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있어져야 되는데 안 하네요. 예,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라고 계속 떠드는 겁니다. 할 얘기 또 조금 이따 더 할 거니까요. 염 교수, 네가 사회봐. 저렇게 미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자, 교수님께서 거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무차별 공격,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범죄를 좀 분석을 했던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연구에 따르면 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일단 반사회성 있는 사람들, 두 번째가 조현병,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세 번째가 사회적 외톨이,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자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뭐 어떤 대책을 논의를 하거나 할 때 왜냐하면 이 3가지 유형군이 너무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어떤 그냥 무차별 공격을 했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래? 어떻게 처벌할래? 이렇게 해서는 좀 접근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현병 환자다 이렇게 하면 정신 이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최원종이가 지금 정신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정신분열증이었어요. 정신분열증이 용어를 바꾼 건데 조현병은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현병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이나 정도, 발현 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조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정신병 하면 그게 조현병이에요. 가장 심각한 거죠. 그리고 신경증 뭐 정도의 분류에 들어가는 성격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최원종이가 원래 이제 진단을 받은 건 분열성 성격 장애였어요. 조현병 스펙트럼에는 분열성 성격 장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면 분열형 성격 장애, 그 성격 장애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는 정신병리다 이렇게 하면 그게 조현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스펙트럼의 특징이 뭐냐면 비현실성이에요. 현실이랑 환상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분열성, 그러니까 최원종이가 그 진단받았다는 거는 대인 기피 성향이 조금 커요.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싶고 요런 특성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분열형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플러스 살짝 피해망상이 생겨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무슨 집단이 있는 것 같아. 스토커 집단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최원종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심해져 갖고 조현병이다 이렇게 하면 환시. 진짜로 본인은 듣는 거예요. 널 죽여버릴 거야. 누가 널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죽여야 돼.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본인은 직접 듣는 거죠. 이런 건데, 자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조선은 반사회성이 있는 거거든요. 반사회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케이스라 조선 케이스랑 최원종 케이스 이 다른 케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할 때 방안이 똑같으면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염 교수님 이제 드디어 들어볼까요? 전혀 색다른 얘기할 거예요. 한번 해봐.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 해봐.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네. 저희 범죄학 용어에 보면 외상값이 매상이 많이 쌓이면 파산한다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처음 들으시죠? 뭐냐면 소년범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년범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선이 같은 17범이라며 소년 전과가요. 소년 전과 이렇게 누적이 될 때 처벌을 미국도 잘 안 해요. 근데 안 하다가 이제 얘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17범 정도 했는데 실형 뭐 1, 2년 산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처벌이 약했으니까 또 한번 칼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또 나도 처벌이 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는 사람 해코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외상값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자꾸 처벌을 해서 너 어릴 적에 이렇게 하면 성인은 뭐 3년 4년 징역형 살지만 1년이라도 네 친구하고 부모님하고 단절을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닌 상태에서 계속 선도주의로만 해요. 아이들이 미래에 뭐 가정이 불우하고 뭐 친구 관계가 안 좋고 또 주변에 봤더니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는데 얘는 공부 못했고 이런 식으로 다 이유를 대주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여기 보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거의 꼴찌만 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범죄 크게 안 저지르고 잘 살았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보면 약간 악마성이나 사악성이 좀 있어 보이는 분이 이렇게 얼굴 좀 뚫어져 보니까 있어요. 근데 원래 범죄 사건 매니아들이 반 범죄자예요 원래. 그런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사회 통제나 내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나폴레옹이나 시저 같은 경우가 사이코패스 진단하면 최고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성취감하고 범죄적 성향하고는 유사하다 이런 저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사고를 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걸 그 부채로 남겨놓지 않고 일정 부분 갚게끔 한다면 카드 막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긁어도 너는 뭐 외상이야 하다가 20살 넘어가면서부터 똑같은 행동하면 3년 4년 5년 나와버리잖아요. 전 이런 현상이 아니라 첫 번째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없어요, 선생님들. 이건 자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나 홍 교수님이나 저나 계속 얘기하는 게 경찰이 칼 내려놔 그러면 칼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총 든 사람인데.
근데 경찰관이 칼 내려놔 그래도 칼 안 내려놓고 거기서 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약 올리는 애들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그러니까 법이 엄정해야 되는데 엄정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관들도 제 친구들 아직 지금 경찰관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경찰서에 민원인이 쳐들어와서 서장실부터 들어온대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시죠? 경찰서에 가보시면 요즘 출입 차단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안 했거든요. 지금 쳐들어오자마자 간부들부터 먼저 멱살 잡으러 오고 경찰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회적 분조가 있을 때 범죄를 제압하는 경찰관이 가서 겁을 주면 그게 먹겠어요? 안 먹힌다는 얘기죠. 이게 두 번째 전 이유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언론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용어인데 범죄 기사의 사골국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선생님들 예를 들어 속꼬리 이렇게 하나 가져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번 끓여서 드시죠. 드시고 나면 아깝잖아요. 뼈 어떻게 해요? 또 한번 또 굽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속꼬리 한번 사다 드렸더니 5번을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 그냥 뼈에 좋대요. 그게 다 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저기 속꼬리가 완전 부서져 갖고 다 제가 집어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매체가 선생님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인터넷 매체 포함해서 우리나라 언론사가 10,000개랍니다.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만 10,000개인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옛날엔 저희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와도 10개 매체에서만 나오니까 내가 모든 신문을 다 보고 TV를 봐도 10번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건이 하나 터지면 인터넷 검색만 하면 똑같은 기사 왕창 뜨니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클릭수 올리려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한다던가 겁주는 형식의 제목을 만드는 그 매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중 전체가 다 심히 저도 보면서 살벌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식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또 이걸 보면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애들도 있겠죠. 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법수용제도를 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수용제도는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정말 미안한데 너는 지금 현재 죄에 대한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하니까 판사가 다 보고 괜찮다고 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너는 정신병원에 이렇게 치료 수용을 하겠다. 이게 사법수용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 사실상 우리나라 무의화가 된 게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때 아시겠지만 그 재산 있잖아요.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재산을 노리고 자식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해서 막 갖다 집어넣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수용제도가 없어졌는데 이제 그걸 부활하자는 게 아니라 사법수용제도를 좀 만들어서 이번에 그 아까 최원종인가요? 예사건 같은 경우는 좀 막을 수가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공격성이 좀 사전에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한 명이 사고를 쳐버리면 어떤 분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번에 그 돌아가신 그 남편분 얘기 보고 제가 좀 눈물을 흘렸는데 대학 가서 첫 번째 만난 첫사랑이라며요. 그 돌아가신 AK 그 서현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피해가 안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 공격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정신 질환이 좀 있는 분을 대상으로 그 사회 활동을 제어하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아니 저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으면서 왜 끝해야 한다고 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다음 질문도 사실은 좀 연결돼요. 자 현상이 이렇다면 근데 교수님들이 막 섞어서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현상이 이렇다면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처벌의 수위를 높이자. 강력 처벌. 사실 사형제도까지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우리가 교수님들 의견 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영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네. 아니면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제가 선빵 할게요. 예. 선빵? 네. 저는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빨리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유, 죄송해요. 선빵 났어요. 예. 근데 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였어요. 사형제도가 있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국가기관이 뺏는 게 맞냐 이거 관련해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향을 하게 된 게 법무부 일을 좀 해요. 제가 법무연수원에서 좀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법무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상담하고요, 유가족 상담 있잖아요. 이걸 한 1년 한 적 있어요. 이거 하면서 선생님 제가 진짜 잘못 살았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왜? 피해자 상담을 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여자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유족 상담할 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많겠죠. 이게 웃기는 게 형제가 사망하는 거에 그 트라우마하고요, 이 자식이 사망한 이후에 부모가 느끼는 트라우마하고 제 개인적으로 측정은 안 해봤지만 이 수위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형제도 충격을 먹는데 부모님이 자녀가 살해당했다든가 이렇게 엄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감당을 못해요, 수위를. 근데 이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예요. 내가 죽질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저놈 새끼 사형당하는 날까지 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팔순 넘어가 하시는데 이 순간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선생님 왜 우리나라는 왜 사형 집행이 안 돼요?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그런다고 제가 죄에 대한 어떤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니라 이거예요. 왜 우리 딸은 이 세상에 없어졌는데 쟤는 왜 이 세상에 남아있냐 이거죠. 저 가해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건 사형제도가 이제는 제한적으로라도 유영철이나 강호순이가 형 집행을 안 당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5천만 명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할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금 현재 그 조선이나 뭐 최원종 사건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남아 있다면 그 가족들을 대해서 미국의 몬타나주가 이걸 잘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가족이 그 가해를 입힌 사람의 피해 있잖아요. 경제적 피해 보상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아니면 청소년이 사고 치는 경우에 대신해서 교도소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면 자꾸 연소화돼요. 이게 범죄 사건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요. 저희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저희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중3을 피해 다녔어요. 지금은 아시죠? 초등학교 4학년이 질풍노도의 시기래요 지금. 얘네는 지네가 처벌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연대 책임제나 뭐 연좌제 금지가 헌법엔 있지만 범죄에 있어서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석방 종신형제도 최근에 법무부 장관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했는데 선생님들 까놓고 말씀드리면 가석방 없은 종신형이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이나 사실은 내용상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그 효력성에 대해서 가석방 없다고 선언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어갖고 나 인권 대통령이야. 그거 법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법을 바꿔버린다면 또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게 설령 생명이라 하더라도 갚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옳지 않냐 이런 생각 들고요. 플러스 하나로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교수님하고 제가 해외 사건 할 때 호주에서 과거 썼던 중노동교화형 아시잖아요. 전 이것까지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짜 빡세게 일해서요. 피해자한테 일정 부분이라도 자기가 100만 원을 교도소에 벌었다면 50만 원씩 송금하는 걸로 바꿔놔야지. 이 애들 전부 다 제가 낸 세금으로 밥 먹이는 거 전 반대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각이 있는 지성인들이시니까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론 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차례죠? 네. 뭐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사형 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프로가 생기면서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지향했던 게 빨리 사형 집행해라였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 뭐 각 방송국 종편 기자들 그리고 뭐 법무부 검찰청에서도 김복준이 사형 시키자는 주의자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분류를 한다고 합디다. 욕 많이 먹어요. 욕 무지하게 한다고 그래요. 인권단체. 더더군다나 인권위에서는 아마 뭐 저는 비인격 인권적인 놈이 아마 이제 찍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반인권론자예요 저희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런 거 두렵지 않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법학을 했지 않습니까? 법학을 한 법학자의 어떤 입장에서 제가 대한민국 그 사형제도를 본다면 이렇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이에요. 사람을 살인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지금 이 조항이 엄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죠. 대한민국 형법이. 자, 그러면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살인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250조 제1항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 법을 적용해서 그동안 있어 왔던 그냥 원래대로 살인 사형이면 사형 선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판사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사형 선고를 해도 집행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사형 집행을 내가 알아서 안 할게. 지금 이런 케이스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사형 선고를 판사가 하면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교도 관리를 시켜서 해요. 검사를 시켜서. 근데 판사는 이거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양형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종합 분석해 가지고 딱 평가할 때 자기가 볼 때 그 전에 있어 왔던 것처럼 이거는 사형죄. 유영철이 20명 죽였어요. 사람을 17토막씩 잘라서 여기저기 유기해 가지고 형사들이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을 우리가 전부 찾아다가 붙였어요. 하나하나. 머리는 저쪽 가서 가져오고 다리는 저쪽 화장실 가서 가져오고.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 그 흉악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있다면, 아직 250조 1항이 살아있다면, 살인죄 규정이 살아있고 사형 선고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선고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선고하는 것까지가 판사의 직무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저 그 전에 뭐 연수원 가서도 판사들이 있는 데서 그 얘기 했거든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선고하는 데까지야. 집행을 법무부 장관이 하든 말든 건 당신들 소관이 아니잖아. 왜 안 해?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무원은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사할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미리 알아가지고 뭐 어차피 집행 안 하는데 뭐하러 사형 선고해? 이러면서 안 하는 이 판사들 도저히 이해 안 가고요. 물론 이 얘기를 깊게 하려면 전관예우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이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망국병입니다.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 나라 망해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전관예우. 우리 민초들만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우면서 진짜 법 지키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살고 있지, 전관이라는 얘기를 듣는 놈들 정도는 전부 다 끼리끼리 잘 처먹고 잘 삽니다. 물론 똥 싸는 건 지들이나 나나 똑같이 하루 한 번 싸는데, 뭐 기름진 거 싸는 것과 우리 식물똥 싸는 거 뭐 별 차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이거 전관예우 관련된 거 특히 법조계 중심으로 이거 안 없어지면 대한민국 희망 없어요. 그거는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전관예우 관련된 거 전부 수집해갖고 모아서 진짜 전문가 갖다 놓고 한번 아주 길게 토론 한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사라 교주, 옴질리교, 일본은 뭐 유럽의 경제 보복이 두렵고 일본은 후진국이라서 사형 집행합니까? 물론 아사라 옴질리교 맞지? 얘가 얘기하면 꼬투리 하도 잡아서 불안하다니까. 그 옴질리교 교주를 사형 집행을 할 때 일본도 거의 아마 건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사형 집행 안 하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차등성을 주면 어떨까? 유형처리. 물론 정남규 같은 놈은 13명 죽였는데 자살해버렸고요. 뭐 지금 요즘에 나오는 자기 남편을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보낸 고유정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고유정이 같은 인간들, 요 근래에 정유정이 같은 애들. 그래서 요즘에 또 유정이 이름이 굉장히 이쁜데 그 유정이를 그것도 둘이서 그냥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유영철이 뭐라든지 이런 놈들, 강우순이 같은 놈들, 이런 것들은 좀 차등성 있게 해가지고 사형 집행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형 선고하더라도 좀 딜레이 시키는 이런 방안, 이런 거는 유럽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유럽 쪽에다가 엠네스티라든지 이런 데다가 은근히 우리가 어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입장을.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해요. 차등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애매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건 너무 심한 놈들이라 이건 안 하면 국민 정서가
용서가 안 된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단순하게 판사들이 사형 선고는 했지만 단순한 이런 사건 등등은 우리가 좀 지켜본다. 국제사회의 뜻에 따른다. 이렇게 요령도 피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 제가 많이 써서 올렸어요. 그 요령껏 하자. 대표적인 놈들은 그냥 시켜버리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사형 집행합시다 노래 부르다가 이제 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가명 없는 종신형 이제 그거 얘기도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 집행이 1번이고요. 만약에 그 다음 순위를 따진다면 저는 가명 없는 종신형보다 합산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1750년, 989년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죄명벌로 합쳐갖고. 그래서 합산형 때리는 걸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염교수 의견하고 같아요. 이거는 아마 우리 초창기부터 우리 프로를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누구나 아실 거야.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야. 죄 짓고 들어간 새끼들 그 안에서 노역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10원이라도 피해자한테 매달 입금시키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염 교수가 얘기한 아까 그 노동 교화형입니다. 저는 그것도 적극 찬성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돈으로 뭐 안 되지만요. 예. 그렇게 결정짓겠습니다. 예. 우리 홍 박사. 네. 이제 지금 강력 처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정말로 어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연구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제가 그래서 어제 막 찾아봤어요, 열심히. 그래서 근래에 우리나라 연구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비교적 한 5년 정도 근래에 그 재소자들, 우리나라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처벌에 대한 확실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미래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과가 났어요. 실제로 이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래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정말 내가 어떤 처벌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고 이거를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억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받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강력 처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 유형, 모든 범죄자 유형에 다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차별 공격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 중에서 최원종이처럼 정신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 너 이거 하면 강력하게 처벌받을 거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는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귀에서 막 들려요. 스토커 집단이 막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판 4판 공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 난 죽을 건데 나 혼자 죽는 거 너무 억울해. 너네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너 이거 범죄 저지르면 사형당한다?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력 처벌이 효과가 없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시를 들 거예요. 그럼 또 그건 그거대로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반대는 또 반대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구별을 해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찬가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에서 뭐 사형 안 하냐? 하잖아요. 일본도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사형하잖아요. 그런데 또 연구마다 이것도 달라요. 사형이 범죄에 억제 효과가 있느냐? 있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없다고 하는 연구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하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근데 정말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엉덩이 막 때리는 태형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도 하거든요. 그런 그 국가에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게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수위를 올려봤자 이게 뭐 범죄가 줄어들지 않더라. 이런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국민 정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나 생각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역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체계적으로 뭐 이제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차원의 어떤 리서치 같은 거 그리고 재소자들 대상 우리나라 재소자들 대상으로 그런 연구들 그래서 좀 그런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여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영 교수님 진행할 기회를 드릴 건데 아직 아니에요. 기다려 주세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들 소통하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쭉 뭐 요즘 근황에 대한 어떤 범죄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도 오셨어요? 저기 경북 경산 하양 아유, 하양읍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세 분 케미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저도 사실은 한 직장을 29년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 말고는 그 과외적인 일은 정말 바보처럼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2달 뒤에 또 제 지인이 저한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제가 온 게 뭐였냐면은 전현을 죽이고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멍청하게 왜 사기를 당했니? 멍청하게. 그래서 내가 나 안 멍청하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제가 이러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한 가지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또 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권은 저는 없지만 구치소에 있는 인간들은 다 인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면담 신청을 하면은 거부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사건 의뢰를 보면서 저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일까? 왜 말을 저렇게 사이다처럼 할까? 굉장히 신기해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횟수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매달 4,900원짜리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기 관련된 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멍청한 거 맞네. 그렇지만 이런 피해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한 가지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또 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 프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돌려보니까 그거를 공부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염 교수나 홍 박사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피해를 입힌 놈들이 압도적으로 잘못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피해 당한 거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그 새끼들은 역적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나라 팔아먹는 놈의 새끼들이고 그래 요즘엔 범죄 범단 범죄 단체 조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건을 내가 기여했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보이스피싱 계속 나올 때 범단으로 엮을 수 있는데 왜 안 엮냐고 맨날 얘기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범단으로 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건을 세긴 세요. 그런 부분은 그죠? 예. 그러고 절대 멍청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리 있게 쫙쫙쫙쫙 흘러가는데 누가 멍청하다 그래? 그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피해 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맨날 강력 사건만 해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사기 예방법을 특강을 해야 되겠어. 아주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일선 경찰서에서 경제팀에서 이 사기만 전문으로 하는 수사관 한 후배들 한 2서너 놈 데려다가 특별 우리 편성해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저 한마디 할게요. 선생님 안타까운 사연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기를 당하는 저희 연구 중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주로 5년 이상 안 지인한테 많이 당해요. 네, 주로요. 아마 선생님도 아마 되게 오래 하신 분한테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를 거의 그 발효 형식의 범죄라고 그래요. 저희는 발효 식품 아시죠? 이렇게 된장같이 묵혀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할 때는 한꺼번에 빠빠방 터쳐요. 이렇게 폭죽 터치는 식으로. 이 언니는 배드민턴장에서 알고, 이 언니는 저기 뭐 회식 자리에서 알고, 이 언니는 내가 자주 가는 호프집 사장인데 맥주 노가리 먹어주고 이러면서 자기가 사기를 치려고 보통 한 100명 정도에 접촉을 했다가 어수룩하거나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수룩하다는 건 바보 같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조금만 잘해도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10에서 15명을 추려놔요. 추려놓고서는 이제 사기치고 튀려고 할 적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뭐 가상화폐가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전세를 옮겨야 되는데 1억이 모자라니까 빌려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싹 빌려요. 빌리고 나서 순식간에 이제 그 돈을 다 써버려요.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 다 써버려요. 다 써버리거나 어디다 저수지에다 짱 박아놓고서는 그래서 이제 몸으로 때운다고 들어가 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변호사비도 거기서 빼갖고 교수님 아까 전관 얘기하셨잖아요. 변호사 잘 살면 저기 전체 형량이 3분의 1까지 다운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께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래 안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기는 모르는 사람에 당하지 않아요.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특히 20, 30대 선생님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20, 30대가 이런 경우 많아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동창 때는 착한 친구였는데 27, 8돼 갖고 갑자기 내가 차 한 대 저렴하게 줄 테니까 사라 이래갖고 퉁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요거만 암기하세요. 일반인이요 100만 원을 저축하려면 한 달에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12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럼 1년 동안 먹고 진짜 쓰지도 못하고 모아야 되는 이 1년 동안의 기간을 달란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3600만 원을 꿔달래요. 그럼 3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혹시라도 투자 제한을 2억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0개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돈에 대해서 꼭 개념 가지셔야 되는 게 그냥 중간치기로 해서 100만 원이 한 달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사고가 터지면 나는 예를 들어 5천만 원, 6천이면 한 5년 동안 헛짓거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셔서 돈에 대해서 돈은 선생님들 생명이에요. 호텔에 가셨을 때 도어맨이 나한테 인사하는 거 그냥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딴 데 가서 10,000원짜리 갈비탕 먹을 거 여기서 35,000원짜리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단순히 생활수단으로 보지 마시고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의 생명이다, 나의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역시 우리 염 교수는 지 말대로 자본주의자죠. 아, 그 들어보니까 맞네요, 그죠? 내 5년을 달라는 거네. 나 5년 주면 저 1억 주고 젊으면 5년 찾겠다. 예, 굉장히 우리 염 교수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또 질문 주시죠, 뭐.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온 임경태라고 하고요. 안양. 최근에 이제 영아 사체 유기에 관련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과연 그런 엄마들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에 의해서 비롯된 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낙태에 관한 법률이 그것에 대해서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 것인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이제 또 한창 이슈가 됐던 게 영아 살해해서 또 막 이렇게 어디 야상 같은 데다 유기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주신 부분이 그것이 단순히 엄마의 성향의 문제냐?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은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혼합된 결과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쪼들리고 막 남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엄마들이 모두 다 아이를 살해해서 유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 중에 일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
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또 단순히 그게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 애엄마가 문제여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거냐라고 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경제적인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하게 한 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낙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영아 살해를 하는 상당수의 많은 그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 뭐 혹은 내가 결혼하지 않은 신분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뭐 미혼모로 혹은 내가 뭐 바람을 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의 어떤 명예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유들인데 그러면 이걸 바꿔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정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영아 살해로 이어진 결과거든요. 그게 금전적인 부분이든 어떤 개인의 명예든. 근데 사실은 낙태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게 어떤 가치,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쉽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또 뭐 낳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또 어떤 생각이 있을 텐데 아직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 낙태를 무조건 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니까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를 낳아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과 낳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더 이 사람에게 혹은 우리 사회에게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적정 답변 되셨어요? 낙태죄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지금 법이 어떻게 보면 표류하는 형태거든요. 현재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잉태한 경우, 지금 얘기하면 강간에 의해서 범죄자의 시를 잉태한 경우, 이런 경우 낳을 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낙태해도 처벌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질적인 치유 불능의 어떤 그 유전병,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 낙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아예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성립되죠. 어머니의 건강권이냐 아니면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존중 그 여부냐. 이게 사실은 이거 깊게 올라가면 어떤 그 철학적인 논제하고 부딪혀요. 어떤 형태로건 뭐 공청회 되고 지금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마 이건 그래도 그나마 해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예. 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몇 개를 했는데 선생님 질문하신 요진 저도 이해를 해요. 뭐냐면 영아 살해 관련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아 살해죄를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그건 없애야지. 네, 왜 그러면 영아 살해죄가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너무 많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강간 임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찰서에 계속 달려오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이를 이제 이렇게 목숨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인들이 야 이건 아니다. 성폭행 당해서 애를 낳는데 애 죽였다고 살인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영아살해죄가 이제 처벌 강경 규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전시가 아니죠. 예,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아살해죄가 실제로 아까 선생님 질문 저도 동감하는 게 그렇게 아이를 이제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쉽게 해버려요. 처벌이 낮은 걸 알아요. 얘네도 알기 때문에 10년 제가 3범까지도 본 적 있어요. 14살 때 한 번, 16살 할 때 한 번, 17살 때 한 번 했는데 전부 다 두 번은 집행유예 받고 한 번 실형 1년밖에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저연령대 산모들끼리는 이미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는 영아살해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일단 살인을 적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 이번에 저 출산은 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출생신고 안 된 애들 찾은 거 아니에요. 2,300명.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 이면에는 저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들 23만 명 태어났고요. 24만 8천 명 태어났고요. 올해가 현재 22만 명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빡빡 긁은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데 인재 선생님들 그 아까 말씀드린 다시 원론으로 가면 살인죄를 적용하면 징역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목숨을 빼앗으면.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아이가 제가 출생을 했는데 못 키우니까 사회에서라도 키워주십시오 하고 신고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세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엄하게 목숨 잃는 아이들은 그 아이는 우리들 아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예. 또 질문하시죠 뭐. 예.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왔고요. 제가 여기서 오셨네 뭐. 네, 여기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애기 이제 아들 둘인데 저희 남편한테 이제 살짝 맡기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김복중 거기 교수님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 찍을 때 지문 이게 잘 안 됐는지 어쨌는지 지문을 찍는 일에 있어서 다 계속 거부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새로 찍어야 될지, 그러니까 별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사건 예를 들으면서 뭔 일이 생기면 내 지문을 이렇게 해서 신원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문이 이렇게 돼서 나를 확인할 수 있을까?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너무 좀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이거를 새로 찍는 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뭔 일 있겠어 하고 살아야 될지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주민등록증을 만드셨죠? 예. 예, 그러면 국가에 이미 우리 선생님 지문은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예. 현재 상태에서는 지문을 찍으면 안 나와. 예, 안 나와요. 그거 이제 그런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주부분들이 물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지문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설거지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지문 융선이 훼손돼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많이 달아.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안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범죄 저지르는 놈들이 틈만 나면 지나다니면서 세면바닥에다 긁어. 문질러. 그래서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 거는 경찰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내가 지문이 안 나와도 지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인부동. 지구상에 나하고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인부동. 그다음에 종생불변이에요.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문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나랑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지문은 유일하게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진피라고 그래요. 지금 달아있는 이 피부를 벗겨내면 그 안에 진피부가 있어요. 진피. 그거 찍으면 그 주민등록증 찍을 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행히 인간을 찍을 때도 굉장히 곤란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그런 건데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럴까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안녕하세요. 예. 저도 전주에서 왔고요.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초등학교 4학년이면 좀 이제 애들이 좀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조금 애들이 촉법 같은 거 이런 말 안 하게 어떻게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얘네들 이제 지들 친구끼리 만나면서 뭐 이런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지네들이 이제 대가리가 큰다 그러죠. 이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제 새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리 염 교수 전문이에요. 새 더더군다나 새아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글쎄 선생님 저는 교육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갖고 교육학 박사를 또 한 번 더 했는데 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애가 셋인데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주도하는 게 뭐냐면 푸시 압을 가하잖아요. 압을 가하면 튕겨져 나가요 애들이.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키울 때 저희 애기 엄마랑 철칙을 한 게 뭐냐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이게 철칙이거든요.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삐져나가는 아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관심이 아예 없어서 나가는 애들도 있고, 아버님은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애들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한테 너무 과도한 압을 가하는 것,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구구단 정도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 단어 막 1000개씩 갖다 놓고 외라고 하고
여기도 계신 반성하세요, 어머님들. 애들한테 압을 너무 많이 가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얘기도 공부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나는 공부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는 얘기하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뭐 잘 살아라, 애들 피해주지 마라 그러면 애들 버전 입장에서는 같은 버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하고 셋째 같은 경우는 공부 잘 못해요, 실제로. 예, 반에서 이제 좀 밑으로 떨어지는데 저는 걔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어. 근데 남한테 피해 입히고 피해 입지 마. 제가 이 얘기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지금 현재 초등학교 나이쯤 되면 40만 명대 중반일 거예요. 그 아이들 숫자가요. 전 73년생인데 저희 98만 명 태어났거든요. 여기 아마 80년대생 이후 선생님들 아셔야 되는 게 99년생까지가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실 2000년생까지가 60만 명대 태어났거든요. 2000년생이 마지막으로 64만 명 태어났어요, 선생님들. 그 이후로는 다 40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자제분이 저희 세대보다 선생님 세대보다 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경쟁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8, 90만 명 사이즈, 40만 명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돼서 선생님들 이제는 타일공이 돈 많이 버는 시대가 와요. 저 벽돌 타일 붙이는 분이요. 그래서 자녀한테 얘기를 할 때 공부를 좀 뒤로 미루시고요. 사회에서 하는 기회를 말씀하시면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매칭이 잘 되셔야 돼요. 엄마는 막 난리치는데 지랄지랄 하는데 아빠는 관대해요.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엄마만 나쁜 사람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얘기하려는 측과 아이들 인성 교육을 하려는 측이 충돌이 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서로 이게 매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풀어놓고 하면 아빠는 사탄 마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럼 어떤 말도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보여줄 거 보여주시면서 공부에 대한 것만 좀 미루는 게 좀 옳지 않냐. 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공부 만능주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릴게요. 아이를 좀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는 있겠죠. 언제? 엄마 아빠가 볼 때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따라다니면서 아이 모든 상황을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판단을 하고 본인 스스로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시켜 주시는 서브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틀리나를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소소한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별로 안 좋구나 이거를 본인이 깨달아야 나중에 그 많은 상황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불안해요. 단 한순간도 아이가 틀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믿어주시고 그렇게 좀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애들 관련돼서는 전문가 맹신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기르는 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사람마다 여건, 상황 그렇잖아요.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방송에 나오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들으면 일견 들으면 맞거든. 저 말 맞네. 근데 그 조건은 내 조건하고 안 맞아 사실은. 그런데 거기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그 말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건하고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맹신하지 말라. 이 얘기는 꼭 들을 거예요. 범죄는 달라요. 범죄는 많이 알으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아이 기르는 거 이런 거 관련돼서 상담 저도 심리 상담사 1급 따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요즘엔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뭐 하면 그 사람이 스탠다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치유한 아이하고 동일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생각하는 그건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입장과 조건, 여건에 맞게 본인이 따라가는 게 맞지. 거기다가 대입해서 저 사람 말이 무작정 오라 하면 바보 돼요. 그거는 꼭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죠? 네. 저가 애청자로서 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선생님들. 저도 구독자 입장에서 교수님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고 싶었어 질문. 저도 답변할 건데. 댓글은 저는 뭐 아유 그거는 뭐 있어야 되죠. 댓글은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댓글은 내용에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아유 어떤 아무리 방송에 나와서 뭐 모든 얘기를 하고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내 생각은 이렇고 이 부분은 내가 어디서 찾아봤더니 네 논리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해 주면 그건 진짜 감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다 찾아보죠. 논문도 찾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사고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거짓말 하고 나면 저 잠이 안 와요 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제일 불편한 댓글이 뭐냐면 인신모욕하는 거예요. 인신모욕하는데 심지어 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엄청나게 훌륭한 분은 아니더라도 제가 경찰에 들어왔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술 한잔 따라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건 평생에 제 철학으로 알고 살았는데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 저는 그거를 제 인생의 어떤 그 모토로 알고 살았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호랑이가 쥐새끼를 잡아먹어도 고기 먹어야지 풀 뜯어 먹으면 안 된다.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 제가 경찰 처음 들어가서 첫날 앉혀놓고 고기 사주시면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게 오늘날 저한테 어떤 자양분이 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사실 내친 김에 말씀드릴까요? 경찰 출신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자, 저 새끼 비쳤어요. TV 브라운관에.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저 새끼 현직에 있을 때 저 새끼 우리 고물상에 와가지고 어영병 용돈 뜯어간 새끼야. 저 새끼가 저기 나와가지고 저거 방송을 해? 그러면서 범죄자는 어쩌고 떠들어. 저 새끼 웃기는 새끼네. 막 두들겨. 제 후배들도 몇 사람 제가 방송에 데뷔 좀 시켜봤어요. 후배들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되면 그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왜 안 됩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나 방송 지켜봤는데 잘하던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고물상 같대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사실 저는 그거 하나는 아버님한테 제가 이제 제대로 안고 이렇게 살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댓글에다가 말이야 웬 뭐 도둑질이나 하고 비리나 하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근거 없이 막 갖다 붙이는 경우 그건 진짜 옆에 있으면 줘 맞았을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게 좀 약오르고요. 근데 그런 거지. 건전한 의견 제시 이건 뭐 100번 1000번 하셔야죠. 하는 과정에서 니네 그 부분은 이를테면 너 건영이라고 하지 마라. 그 방송이니까 공식적으로 연건영 교수님이라고 불러라. 네가 아무리 친해도 그건 방송인데 건영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어느 분이 올리셔서 내가 그때부터 조심하잖아요. 건영이 안 불러요. 뭐 이를테면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인신모욕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또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누구는 잘생기고 싶지 않아서 안 생겼어요? 다 잘생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빚어놓은 걸 어떡하란 말이고? 왜 그걸 갖고 지랄이야? 생긴 거 갖고 지랄하는 게 제일 얄미워요 진짜. 근데 그 생긴 거 갖고 지랄하는 그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어. 나도 얼마나 트집 잡을 수 있거든 지 보면. 그런 거. 그런 댓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저는 나쁜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못생겼다요 교수님. 못생겼대요 저. 상처받았어요. 물론 막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 무시하고 있어요. 저 뭐 다 들었고요. 마지막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저희가 준비한 게 있거든. 선생님 저희끼리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죄송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 또 저 경품하고 또 뭐 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이 되는데 일단 교수님부터 아름다움이라는 용어 아시잖아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름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름은 원래 이렇게 한 아름이거든. 이걸 아름이라고 얘기하고
한자로 부르면 아름이라는 거는 아름답고 늠름하다는 표현. 그 저 한자 표기는 그거예요. 네, 그러면 아름. 저거 국문학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국문화가 있어요. 아름. 순 한글로는 한 아름. 네. 그다음에 그 중국어 한자 표기하면 아름답고 늠름하다. 네. 이게 이제 합산됐는데 아름다움. 근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저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홍 교수님은 아름다움, 아름이. 저도 그냥 아름이라 그러면 교수님 말씀 한아름, 그냥 꽃 한아름 네. 뭐 이렇게 그거 네. 말고는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불경에 보니까 일부 불경에서는 이제 아름답다, 나답다 이런 뜻이래요. 나답다. 아름을 나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짠가? 네, 그래서 나답다, 나다운 게 가장 뭐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사건 의뢰하시면서 많은 아름다운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하시고 이렇게. 사건 의뢰를 하면서 아름다운 순간. 네, 예, 뭐 사시면서. 아니 맨날 뭐 죽이고 찌르고 하는 얘기만 그래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순간이 어디 있어? 나다운 순간이겠죠. 근데 사실 있긴 있어요. 예,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고의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가 찾아내는 주제 있죠. 이슈 할 때 장기 기증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그 얘기 지금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가 그런 거 볼 때가 또 그런 거 방송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쓰러진 사람 쫓아가서 살려가지고 그러고 또 경비원분이 날 더운데 땀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데 음료수 사다가 아이스크림 갖다 줬다는 얘기 참 별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이렇게 전달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에너지 느끼고 사람같이 산다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그죠? 예, 우리 없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자고요. 우리 홍 박사님은 사건으로 관련해서 아름다운 순간. 그럼 전 반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사실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많이 내거나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잘 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건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래서 사실 제가 나답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화 잘 내요. 욕도 잘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을 하면서 나쁜 놈들 얘기할 때 막 화나면 그 순간은 화나는데 내가 정당히 화를 냈구나. 나답게 행동했구나. 사건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아를 찾는 거야. 자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유진이 욕 잘해요. 사실은 정 PD님이 기술을 좀 부려서 그렇죠. 편집하면서 그래서 그렇지 뭐 무슨 말도 많이 해요. 그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사건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었구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명을 염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사실은 오늘 박 PD한테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우리 오신 분들 뭐 한 개라도 줘서 보내자. 구슬 하나라도 들려서 보내야 된다. 내가 가지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경품도 나름대로 막 주워 왔어요. 우리 친구가 베개 공장에서 베개 공장 가고 베개도 들고 왔어요. 제가 아니 녹두 베개라고 그러는데 좋대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또 집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품할 테니까요. 많이 타가지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와 많이 나오죠. 내역을 알려주셔야죠. 경품 내역 알려주셔야지. 베개. 안녕하세요, 박동률입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품은 교수님 그 책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요. 그거 10권 그리고 교수님 친구분이 주신 베개, 메밀 베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사건을 해 50만 기념 굿즈. 네. 15분입니다. 가A열 102번 박경영님 축하드립니다.